안녕하세요. 네, 아까 소개받은 외대 어학원의 본사인 외대 어학연구소에서 교육 전략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님, 학생들까지 이렇게 자리를 가득 배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멀리서 왔거든요. 네. 멀리서 온 만큼 저는 오늘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다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도 내일 갈 예정이에요. 네. 미리 각오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하고 오늘 집에 갈 생각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또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제가 좀 이따 왜 인연이 깊은 곳인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동대구역도 굉장히 익숙하고 오늘 동대구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도시철도 타고 여기 7곳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원장님께서 7곡에 잡으신 그 다음에 초중고 정통어학원 파닉스부터 수능 입시까지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저한테 이제 설명회를 하기 전에 서로 논의를 할 때 이거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지역 맞춤형, 그 다음에 입시와 영어 교육의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중고, 그 다음에 파닉스부터 수능 입시, 그 다음에 입시와 영어 교육의 연결고리, 이 문구들을 오늘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대학원 지역 맞춤형 입시 설명회 입시와 영어 교육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설명회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어학원이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던져봅니다.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네, 이 뜻이 아마 학생들 혹시 지금 몇 학년인가요? 여기 학생들?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 아, 중3 네. 올라가나요 이제? 네네네. 네. 혹시 학생들 중에 이 뜻 해석돼요? 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뭔가 다 아는 단어 같은데 뭔 말인지 좀 헷갈리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이 글을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입시와 영어 교육에 대한 저만의 어떤 소회, 감정을 한번 적어본 건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금 다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 맞으시죠? 네.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죄송합니다만 적절한.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학부모가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 여기 뒤에 중3 올라간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고등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하고 1학년 1학기 1회고사를 치르고 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입시랑은 아주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나 중학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면 네, 다행인 거예요. 한 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참여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고1 1학기 1회고사하고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농담 아니고요, 신뢰도 95% 수준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입시 결과들이 다 나왔거든요.
지금 수능 성적도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종 입시 결과도 전부 나왔는데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 이제 고3 담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결과들을 하나하나씩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게 전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제가 무슨 대단한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입시 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알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를 이때 알게 되고요. 비유를 하자면 암 말기 80% 이상 진행돼요. 네. 보통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상태가 암으로 치면 한 80% 이상 진행됐을 때 항암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실제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드려요.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안 믿죠. 그러니까 불신합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리고 이제 좌절하고. 그럼 제가 7곡, 여기 7곡이잖아요. 대입이 갈리는 결정적 시기. 왠지 4번, 5번은 아닐 것 같죠? 네. 몇 번일까요? 제가 생각 2번일까요? 3번? 제가 여기 핵심입니다. 90년대 입시를 겪은 학부모들이요. 혹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보통 90년대 학번 세대 맞으신가요? 네, 아니면 2000년대 초반 학번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보통 90년대 초중반, 중반 학번이 지금 제가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90년대 중반 학번 분들이 대다수예요. 맞죠, 아버님? 90년대 중반 입시 때는 어땠나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수능 100%로 가던 시절이었죠. 정시로 가던 시절이었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 좀 못했어도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잠시간 막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든 2년이라도 바짝 열심히 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그랬던 시절 맞죠? 네. 제가 생각한 답은요 사실 1, 2, 3, 4, 5번에도 없어요. 저는 한 초 2, 3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초등학교 2학년을 적어놓으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너무 믿질 않을까봐 제가 양보해서 1번 초등학교 5학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되죠.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말을 왜 우리에게 좌절을 안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나름의 근거가 저도 있는데 저의 소개를 다시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하고 입시 관련 일을 한 10여 년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계기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외대와 교에서 영어하고 입시의 연결을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 왜 학생들이 좌절을 하고 그렇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최근 한 10여 년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정보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면 되겠죠 하다가 최근에 연락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말하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적들이. 그러면 그게 제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입시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현재 입시 구조 자체가. 근데 현재 입시 구조와 이 영어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현재 이 입시 구조를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5 툴 코치라고 이거를 한번 제목을 정해본 건데 부모님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 이제 스트레스를 저기 중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간다고 했죠. 표정들이 요즘 어때요? 영어 공부 할 만해요? 네. 아 진짜요? 어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야 너 왜 공부 안 해? 나 때는 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기분 괜찮아? 아니. 학생들이 일단 이 멘탈이 굉장히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극도로 예민한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도로 예민한 운동선수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이에요, 말 그대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맞춰주시고요. 일단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와가지고 일단 한숨을 쉬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자기가 한 3, 4등급 정도 맞아요. 지금 9등급 체제 하에서 한 3, 4등급 정도 맞는 애인데 부모님 이제 고2인데 3, 4등급 정도 맞아요. 얘는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결정이 됐거든요. 고2면 농담 아니고요. 98% 결정이 됐어요. 자기가 갈 대학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98% 이상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부모님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근데 실제 현장에서 사례를 보면 98% 이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한테 야 요즘 의대 증원도 되고 했으니까 너 좀 열심히 해보면 약대도 한번 가보면 어떠겠니? 라고 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3등급 정도 내가 막 너 열심히 해서 약대 한번 가봐야지 1년 고3이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등에 칼을 꽂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학생들 우리 아빠 정말 꼰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때 입시 얘기해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게 그렇지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저는 아니까 공감을 해주죠. 멘탈 항상. 일단 학생들 무조건적으로 존중, 상담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면서 그래 그 쉽지 않은데 부모님이 이제 같이 와서 상담을 해보면 제가 보니까 아예 모르고 한 명만 알고 그 한 명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지도해주면 괜찮은데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영어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말하고 쓰는 거, 뭐 실용영어, 그러니까 영어니까 영어 배우는 거니까 이제 말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뭔가 보여지는 거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중1, 2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학교 내신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수능이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영어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도 지금 초, 중, 고를 연계해서 지금 다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중고등학교 맥락을 모르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을 가르치더라도 고등학교 맥락을 모른 채 중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고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초, 중, 고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입시 맥락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겠죠. 아, 우리 애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겪었던 입시랑은 전혀 다르다. 일단 그거를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90년대 입시랑 지금의 입시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입시는 그냥 완전 다른 나라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영어는 90년대 후반의 수능 영어는 중2, 3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영어 공부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입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영어는 너무 쉽게 나와요. 90년대 후반 수능 문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영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지금 중2, 3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영어,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대학교 2, 3학년 개론서 수준. 왜 그런지는 제가 다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소스하고 이슈에 집중을 해서 이것만 수집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수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수집하는 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알아서 그거에 대한 함의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의대를 갈 성적이 되면 의대 증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려면 어떠한 전략이 나한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떠한 분석 틀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도를 만들어 갈지 이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꼭 이것만은 알자. 이것만 알아도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만 알아도 된다. 더 이상 많은 걸 알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이 결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시에서 이제 지도를 그릴 수 있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뭐를 알고 계셔야하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년 고1 학생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까지는 2015 개정이었습니다. 2022 개정으로 바뀌면서 용어들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2015에서는 교과,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는요, 교과는 보통과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이원화에서 아셔야 돼요. 일단 교과는 보통과 전문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교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수 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교과는 또 뭐에서 뭘로 나누자면 공통에서 선택으로 나눠집니다. 공통에서 선택으로 나눠지고, 선택이 이제 2022 개정에서는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로서 이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에서 막히면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혹시 중학생 삼합칠 이런 개념 알아요? 삼합칠 중학생 나 안다 그냥 손만 들어봐. 나 삼합칠 알고 있다. 손만 들어. 손 들기 싫은 거야? 안 돼? 아니면 삼합하니까 혹시 다른 거 생각나? 먹는 거? 혹시 부모님들 알고 계시죠? 삼합, 칠 하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합하는데 먹는 걸 떠올리면 단절되는 거예요. 삼합 7이라는 건 이제 입시 용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 맞추는 거죠. 4개 영역 중에 3과목 7등급 이내 맞추는 거. 근데 이 삼합 7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가장 맞추기 어려운 대학, 고려대 같은 학교들이 삼합 7을 최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나 일선, 진선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일선 하면 일반 선택 줄임말이에요. 진로 선택 줄임말, 진선.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서 학생과 벽이 생기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실제로.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듣고요. 보통 2,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굉장히 말은 많은데 사실 저 학교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가 저한테는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용어를 쓰지만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학점제처럼 선택 과목을 다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요. 자기 앞번호, 뒷번호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원반이라고 하는데 원반이 뭐냐면 이게 1학년 1반이다, 2학년 1반이라고 하면 한 반에 모여서 이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반이 다 섞인 채로 수업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잘 안 나오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조회 시간에 안 오고 종례 시간에 그 전에 집에 가고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번호 뒷번호 모르는 경우는 허다해요. 실제로 고등학교 한 2, 3학년이 되면 같은 반 아이들끼리 아파트에서 앞집 옆집 모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만 안 썼다 뿐이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 이 함의가 중요한데 이 공통 과목이 그러니까 2015 개정까지는 이 공통 과목이 상대평가였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아까 나왔던 2015 개정은 공통이 보통 1학년 때 듣는데 이게 상대평가였고 일반 선택도 상대평가였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보통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의가 발생을 하냐, 여기서 발생하는 함의는 내신이 고1 때 이미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내신이 특히 첫 시험에서 결판이 나버린다는 거죠. 아이들 다 이런 동상이몽을 하거든요. 첫 시험을 보고 3등급을 맞은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급을 가야지 생각하겠죠? 2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할까요? 네, 열심히 해서 1등급 가야겠지 생각하겠죠? 1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할까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생각하겠죠? 내신 등급이 변할까요? 네, 안 변하는 거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 변해요. 첫 시험 보면 그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고1 1학기 맞추고 애들이 자퇴를 해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시 파이터란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대구가 공부를 다른 지역보다 좀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내신 등급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불만족스러운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9등급 체제의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을 4%만 받고 2등급을 11%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열의 9명은 이미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럼 다 수준이 안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몇 년 전에 발표가 된 게 정시 40% 이상 확대한다는 서울 주요 대학의 발표가 나오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기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내신이 안 좋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봐서 갈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한 거죠. 네, 착각입니다, 완전. 왜냐면 수능은 누구 거죠? 제 N수생 거.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 통계 자료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영어에만 한정지어서 제가 과목으로 가져온 건데요.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럼 영어 교과에는 얼만큼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실제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선생님들이 영어예요. 과목명 한번 보세요. 자, 영어가 2015 개정에서는요 공통에서 영어래요. 2022 보니까 공통에서 공통 영어래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배우는 내용이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에서 영어 1, 2, 영어 독해와 작문 그대로 똑같습니다. 진로에서 뭔가 더 있어 보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즉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 교과에 한정을 지으면 전혀 허둥댈 필요도 없고요. 놀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던 걸 하시면 돼요. 그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과목명 외우지 못하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의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바뀌어봤자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은 아니죠. 사회나 과학은 교육과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영어는 영향을 안 받는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보통 교과가 이제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인데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정이 된 게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가장 큰 변화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가는 겁니다. 이 5등급제로 가는 게 굉장한 함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또 함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듣는데요. 선택 과목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교과는 사회하고 과학이에요.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뭘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회과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선택 과목을 들었냐 아니면 교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무슨 과목을 들었냐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굉장히 심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수준 높은 과목들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학생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목들을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 겁니다. 그 함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공부를 좀 많이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고급 과목들을 깔아놓고서 절대평가로 학생들을 다 조금만 듣게 해도 생기부를 풍부하게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어디 가야 하냐는
논란이 벌어진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